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화와 경제회복 이 두 가지의 호재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원자재 바로 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불릴 만큼 인간의 산업 생산과 경제회복에 많은 영향을 받는 물질입니다. 그 이유는 구리가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유익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이 최초로 사용했던 이 금속도 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청동기 시대가 바로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은 것이 청동기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가공도 쉽고 재련도 쉽고 이 만들 때 우리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면서 좋은 특성도 갖고 있는 게 바로 구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리는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 특히 인간의 기술력으로 지금 다가갈 수 있는 지구의 층인 이 지표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를 보시면 철보다는 적고 금보다는 많죠.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케일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한번 표시해 보자면 금보다는 25,000배가 많고요. 철보다는 622배가 적습니다. 즉, 쓸 만큼은 있는 것 같습니다. 쓸 만큼은 있는데 어떻다? 막 흔한 건 아니다. 여기서 이제 구리를 좀 막론하고 재미있는 점은 뭐다? 알루미늄하고 티타늄이 구리보다 많다는 거예요. 좀 생각보다 흔한데요. 근데 그 이유 그런데도 이 원소들을 정제하는 것이 비싼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이 광석에서 이 물질을 추출하는 게 힘듭니다. 먼저 많은 부재료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재료가 많이 드니까 폐기물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나중에 구리를 하듯이 전기로 정제를 하는데 전기 정제할 때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서 비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채취하는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구리 함량이 높은 원석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리 함량이 높은 원석을 채취해서 구리를 재련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금을 만드는 방식하고 약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금을 채취하듯이 먼저 원석을 채취해서 이걸 파쇄해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비중을 통해 분리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금을 채취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흐르는 물에다가 광석을 이렇게 채취한 광석을 이렇게 돌리면서 비중을 통해서 가벼운 건 떠내려 보내고 무거운 건 놔두는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와 거의 비슷한데 그것을 산업적으로 크게 만든 것이 지금 현대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였던 이 가루들을 한번 뜨거운 열로 한번 구워내서 마테라는 걸 만드는데 그 마테라는 물질이 약 50에서 70% 정도 구리 함량을 가진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재련소로 보내는 것이 구리 함량이 높은 원석의 일단은 채취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리 함량이 낮은 원석의 채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갈아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분리를 하죠. 그래서 구리 함량이 낮은 원석을 가루로 만들어서 산성 용액에 녹이게 되고요. 여기다 박테리아를 번식하는지를 통한 어떤 다른 과정을 거쳐서 이 구리 이온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만 뽑아내고 그러면 이 물질에서 녹아있는 구리 이온을 이렇게 이 전기를 통하게 하면 구리 이온은 양극이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흐르는데 딱 붙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인 녀석들을 뭉쳐가지고 1단계로 재련소에 보내는 것이 구리 함량 낮은 원석을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동을 다시 한번 이제 99.9% 우리가 말하는 LME 그레이드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구리판을 이렇게 한쪽에 담그고 여기서 전기를 흘리면 아까 말했듯이 이 일렉트로 와이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벤트 익스트랙션, 일렉트로 와이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쪽에 새로운 구리판이 생기는데 이 방식을 통하면 99.9%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다르냐? 요거는 조금 더 러프하게 하는 방식이고 요거는 완벽한 순도를 맞춘 방식이니까 아마도 레시피라든지 그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구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특히 구리는 고철처럼 그죠? 재활용도 가능하죠. 그래서 재활용도 가능하는데 어떻다? 요거는 도시광산이라고 하고
이 방식도 역시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든지 일렉트로 와이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 그죠,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 광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중, 구리를 만드는 비중을 보시면 구리 함량이 높은 원석에서 67%, 구리 함량 낮은 원석이랑 재활용 구리에서 약 16에서 17%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구나,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량이라든지 투자는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고 보시면, 역시 SXEW 같은 경우 아까 전에 화학적인 부재료도 들어가고 전기를 2번 통해야 되는 좀 높은 어떤 가공 수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가 줄어든 모습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현재 투자와 생산은 이렇게 concentrate, 즉 높은 등급의 구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재활용도 어느 정도 성장은 안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량은 많아지지만 그죠, 재활용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생각보다 의외의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칠레와 페루가 엄청난 양의 구리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하고 미국, 이 두 나라들은 거의 자기 나라 내부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광물을 채취하니까 이 나라들을 빼면 거의 우리가 좀 분쟁 없이, 콩고나 잠비아 같이 분쟁이라든지 정치적 위협 없이, 물론 칠레와 페루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이 좀 덜한 곳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구리의 원산지는 칠레와 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칠레와 그죠, 페루, 여기서 나오는 이 광산들이 거의 대부분의 구리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구리 수급지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팅을 해 놓은 것이 바로 일본의 지분이 되겠고요. 중국 역시도 일본은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이 1대1로라는 외교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남미는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대체적으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잠비아, 콩고, 짐바브웨,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의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중국은 어쨌든 1대1로 영향으로 아프리카 쪽 수급이 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이 종합상사의 그죠, 종합상사 지분 투자 요 방식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광물 수급 요걸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많은 투자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미 개발된 광산에서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 더욱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산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탐사 개발 가동, 이것이 3단계인데 보통 이렇게 이미 가동되고 있는 광산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 아예 새로운 개발지를 찾는 것은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매장지가 나오고 가동되는 것은 약 7년이다. 물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루 광산의 하나의 이제 가동 비용표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물론 첫 번째는 그죠, 인건비, 두 번째는 각종 소모품, 세 번째는 요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외주 비용인데 요 두 개가 이제 인력 관련 비용이죠. 요 비용이 가장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타원자재 비용, 특히 전력, 그리고 디젤 같은 연료비, 그리고 산 같은 아까 전에 SXEW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산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는 재료도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다른 원자재 가격하고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요 방식보다는 요 방식에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제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SXEW 방식에서 더 구리 가격이 떨어지거나 구리 수요가 감소하면 요 방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요쪽은 계속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식, 아까 전에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게 첫 번째 콘센트레이터 플레이트가 1번 바로 높은 구리 함유량의 광석을 이제 재련하는 공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리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낮은 구리 함유를 가진 원석을 재련하는 공장인데, 여기 들어오는 광석의 구리 함유량이 보시게 되면 이쪽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7% 정도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거고, 이게 아까 16% 정도의 생산량을 차지하는데 지금 꾸준하게 광석의 질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구리 함유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 함유량이 줄수록 어떻다? 구리 함유량이 줄수록 나오는 구리는 비슷하거나 적어지고 쓰이는 에너지나 인건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리 광산이 계속 소모되면서 질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구리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그렇게 부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구리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이 증가하고요. 환경 오염은 되는데, 그죠? 이제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발 반대가 되거나 개발 중단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이제 트럼프 시대 이후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원국가 민족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원을 왜 외국 회사들이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가느냐라고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금 수급이 불안정해지고요. 당연히 자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된다?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왜? 우리가 투자를 해도 나라에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압수하거나 판매를 못하게 하거나 과도한 세금을 물려가지고 이런 광업 회사들이 돈을 못 벌게 하니까 결국에는 투자도 줄고 생산량도 줄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을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련소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이 재련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극 방식, 즉 플러스에 채취된 구리를 담가놓고 전기를 훅 쏴서 며칠 놔두면 마이너스 극 쪽에다가 전기가 이 구리 판이 새로 생겨 있는 이런 일렉트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많은 정제소가 거의 중국에 있지만 어떻다? 일본에도 하나 있고 한국에도 하나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정제소는 지금 한국의 LS그룹과 일본의 니꼬그룹이 합작으로 만든 LS 니꼬동 재련의 울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 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제소 자체의 재고가 아니고 캐파시티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요 생각보다 넉넉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의 도시 광산이 구리 가격에 따라서 가동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구리를 시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남아있는 재련소 용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련소의 용량에 따른 수급 불안정성의 걱정은 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구리가 어디서 거래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구리는 가장 전통적인 시장은 바로 런던 금속거래소,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입니다. 자, 이제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는 전 세계에 인증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 창고에 LME가 인증한 이 재련 회사에서
인증한 어떤 금속 함량을 갖고 있는 금속을 입고하면 입고 증명서 워런트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워런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워런트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LME의 워런트를 주면 이제 금속을 출고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LME의 금속을 입고하면 워런트를 받으니까 이 워런트를 가지고 서로 약간 CD 같은 방식으로 이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즉 예탁 증서죠. 그래서 그걸 무기명 예탁 증서를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면서 금속 대신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세계 시세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거래 이 가격 책정 방식이 있죠. 바로 첫 번째는 LME 퓨처, LME 선물 가격인데요. 요거는 몇 월 며칠까지 내가 LME의 인증금속을 입고하고 너한테 요 입고 증명서를 줄게 라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미래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미래 거래가 되는 거고, 또 스팟이라고 일명 캐시 거래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내가 인증금속을 입고하고 입고 증명서를 주고 바로 출고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스팟입니다. 그래서 스팟하고 선물 가격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스팟은 바로 지금 인증금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워런트를 받아서. 그리고 선물 계약 같은 거는 선물 매도자가 선물 매수자한테 특정 일자를 주고 그죠? 받는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항상 LME 입고 증명서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까 이제 굉장히 큰 구리 수요의 국가로 지금 이제 부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LME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들만의 이 위안화를 또 장려하기 위해서 상하이 금속 거래소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메탈스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방식은 LME와 굉장히 비슷하거나 거의 같습니다만, LME는 전 세계 인증 창고가 있죠. 하지만 SMM 하고 SHMAFE라는 이제 아래쪽 단체가 있는데, 중국 상해에만 인증 창고가 있죠. 뭐 가오씩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에만 있다. 중국에만 인증 창고가 있는 것이 바로 상하이 금속 시장인데, 이전에는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볼품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이 구리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엄청나게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당겨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다? 중국의 이렇게 보시면 중국의 재고량이 거의 이 런던 금속거래에서 전 세계 재고량의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거래량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LME, 퓨처 그리고 스팟 시세 버금가는 이 힘을 가진 어떤 거래소가 바로 중국 상하이 금속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LME 재고는 매일 이제 발표가 됩니다만 요거는 2일 지연된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중국의 재고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원유 재고처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구리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크게 변하는데도 이렇게 사용량은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리가 원자재 역할도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닥터 쿠퍼 그래서 경기 선행지표에 영향도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급이 굉장히 쏠려 있다. 어디? 칠레하고 페루에. 그래서 이렇게 그 이후에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가격이 한번 출렁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구리를 대하는데 항상 알아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공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수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리 수요는 1900년대부터 쭉 개선을 하면 연 약 3.4%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전동화, 또 전기 문명의 발전이죠. 그래서 1인당 구리 사용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구리 소비량이 늘다 보니까 구리 생산량도 당연히 늘게 되었는데요.
특히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바로 베트남과 중국이 되겠죠. 이 나라들의 특징은 바로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즉 제조업이 발달하고 전자전기공업이 발달할수록 그죠, 구리 소비량이 많은 국가가 될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섹터에서 구리가 사용되고 있는지 보신다면, 일단 일렉트리컬, 인더스트리얼, 즉 어떤 산업기계 쪽 12%, 그리고 자동차, 배 같은 곳에 약 13%, 그리고 인프라, 건설이죠, 16%죠. 요거는 이제 일반 건물 건설 28%, 그리고 각종 이퀴먼트, 즉 가전제품, PC, 뭐 서버 이런데, CPU 이런데 쓰이는 게 한 3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리가 아주 좋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리는 일단 전선같이 얇게도 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펴지고요. 전기 전동성도 좋죠. 구리는 전기를 통하게 되면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고요. 저항값도 낮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주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죠. 그래서 히트 펌프 같은 걸 만들거나 에어컨 동관 같은 거를 만들 때도 굉장히 좋은 것이 바로 구리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도 잘 되죠. 그리고 내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넣었을 때 철이 부식하는 것보다 구리가 훨씬 더 느리게 부식을 하기 때문에 배 같은데 아래쪽에 넣거나 물속에 넣는 장비들은 또 구리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적인 구리의 특성 때문에 많은 곳에 쓰이는 게 구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 생산의 어떤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기보다 조금 이렇게 쪼개서 이 차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은 부품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전력 쪽이죠. 그러니까 전력, 즉 요건 전력 케이블 쪽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가전제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새는 또 자동차 또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구리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죠, 전체 구리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구리를 만드는 산업은 철강 산업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열연 사업이죠. 즉 여러가지 모양으로 내가 구리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부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전제품에도 쓰이는, 그죠? 가전제품에도 쓰이고 전자제품에도 쓰이고 전기차에도 쓰입니다. 전기차에도 쓰이는, 배터리에도 쓰이고요. 일반 물질에도 일반 이제 제품에도 쓰이는 플레이트, 그리고 포일, 시트 이런 쪽이죠. 즉 옛날에는 우리가 전선을 정말 많이 썼다. 전선이 거의 주였다면 지금 이제 이 전선의 성장세보다는 어떻다? 동판, 동박 이쪽으로 이제 성장성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시장 전체 시장이 그죠 20% 성장할 때 구리 판이나 호일 시장은 약 30% 정도 이렇게 성장했다. 그래서 성장성이 현재 구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시장에서, 구리를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쪽이 훨씬 더 좋다. 특히 구리뿐만 아니라 구리를 넣은 합금 시장에서도 그죠, 이런 판이나 호일, 플레이트는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구리 시장에 이런 물질에서도 그죠, 구리 시장의 약 5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국이 구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요. 근데 중국이 얼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대1로를 통해서 원료를 확보를 하고요. 중국 제조를 통해 가지고 이
재련소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엄청난 중국의 제조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가공 능력을 가졌느냐, 요거를 보시자면 일단 이 전력 와이어, 아까 전에 말했던 전력선 부분에서는 중국이 거의 100%의 자금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금 플레이트라든지 구리 플레이트, 이거 구리 플레이트인데요, 방면에서는 아직도 100%를 도달을 못했다. 최근 증가를 했지만 또 이렇게 보시면 생산 증가세가 이렇게 조금 느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이나 동박 부분은 중국도 역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떻다, 아직은 자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합금, 구리 모두 중국의 자급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같이 좀 자원이 적은 나라의 입장에서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동박, 동판 이쪽 시장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업체들도 동박, 특히 전기차용 동박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기차용 동박은 응급제에 씌워서 전자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이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는 우리가 구리가 23kg 정도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구리가 40kg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이 배터리의 이제 비중을 좀 더 높인 자동차들은 60kg까지 구리의 양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 전기차로 가면 83kg가 되고요. 또 버스 같은 게 나오면 89kg에서 200kg까지 전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1번은 배터리에는 이제 리튬 이온이 많지만 어쨌든 배터리 내부에도 이렇게 전기차용 동박 같은 동재료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전선 자체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에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센서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센서라든지 모듈이 늘어나면서 이걸 연결하는 이제 현대차의 와이어링 하네스, 우리 코로나 초기 때 와이어 하네스가 없어가지고 생산이 중단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전선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전선의 필요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자동차의 구리 필요량은 증가할 거지만 어쨌든 전기차가 될수록 그 효과는 배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업체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중국이 이 와이어 시장에서는 거의 자급을 지금 해낸 데다가 현대차에도 공급할 만큼 굉장히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졌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박 쪽은 박이나 플레이트 쪽은 아니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미래 산업 성장성이 있는 동박에 한국 업체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SKC라든지 LS, 엠트론 같은 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용 동박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용보다 조금 더 얇게 만들면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HBM 같은 패키징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에도 사용되는 재료인데 지금 그거를 하는 회사는 일진 머티리얼즈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솔루스도 역시 하고 있는데요. 고려 아연도 지금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소문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에 벌써 경쟁사가 4곳이나 있습니다. 근데 재련소를 가진 회사는 LS가 하나죠. 나머지는 수입을 하든지 LS에서 받아오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구리를 공급할 수 있는 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경쟁하는 동박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인 일본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다? 미쓰이 금속공학은 금속공업 세계 점유율 90%인데요. 아까 미쓰이 상사, 그죠? 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도모 금속공업 역시 광산이 있습니다. 자, 후루과 전기공업은 광산이 없죠. 그래서 좀 점유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히타치 금속 같은 경우는 니켈하고 뭐 다른 히토류 물질을 섞어 가지고
아예 구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회하는 기술도 2017년, 2016년 정도에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강점인 거는 기술력 면인 것도 있지만 어떤 전통이 깊고 이 일본은 상사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렇게 점유율이 높으면서 광산까지 있으니까 안정성이 있구나. 그래서 수급 안정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구리의 원산지는 거의 칠레나 콩고로 한정이 돼 있고요. 칠레나 페루로 한정이 돼 있고 거기서 지금 그레이드가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의 공급량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향후 전기차 사업이라든지 동판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요런 회사들의 LS나 LS 니코동 재련이 있으니까 요런 업체들에 비해서는 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SMM 그리고 LME 재고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의 구리 공급량을 현금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런 업체들은 아무리 구리 가격이 올라도 호재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전선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선이 약 구리 시장의 78%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구리 전선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큰 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LS전선 아시아, 대한전선 정도가 있는데 LS전선과 LS전선 아시아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현재 한 전 세계 탑4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는 일본 회사하고 밀리지 않을 정도, 동박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LS전선하고 LS전선 아시아 이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로 M&A로 나와 있다. 그래서 큰 임팩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극동전선도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지금 그냥 프랑스의 넥산스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선, 특히 지금 현재 이 많은 주목을 받는 해저 전선 같은 경우는 이 유럽 회사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회사들이 풍력 발전기하고 지하 변전기하고 전선을 패키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요런 지금 친환경 사업에서 쓰이는 전선 같은 경우에 아직 LS전선이라는 우리나라 전선 회사들이 얼마나 경쟁을 가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일본 역시도 그냥 단순 전선만 만드는 거는 이 섬나라 특성상 굉장히 오래 한 사업이고 안정성도 있다 보니까 품질이 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유럽 회사들의 통합 솔루션 그리고 거의 플랜트 패키징 수준에 이르는 굉장히 역사가 유구하고 오래된 이 해상 풍력 단지 만드는 이 솔루션에 얼마나 이 LS 전선이 끼거나 거기 끼거나 대항할 수 있을지, 특히 이 풍력 발전기 사업 전체의 밸류 체인이 이태리의 프리시미안 그리고 프랑스의 넥산스 같이 유럽 안에서만 이렇게 폐쇄적으로 돌기 때문에 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냐라고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리가 현재 많은 산업에 쓰이고 있지만 어쨌든 수급 불안과 또 수요량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과연 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지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영상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